오늘은 여행 한방이나 역사 한방처럼 조금 다른 컨셉으로 임상 연구를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분들을 모시는 그런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연구의 주제는 이리노테칸 인듀스드 콜리너지 심텀이라는 사실 중요한 증상이나 그런 거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안에서 제가 보기에는 클리니컬 언맷 니드라는 부분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밝혀나가는 연구를 계획해 보았습니다. 예, 한방이 여러분들 흥미롭게 들어주시고 관심이 있으시다면 연구에 함께 참여하셔서 공동연구자로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로서 이리노테칸이라는 항암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리노테칸은 토포아이소멀라제 이니비터라는 약물인데요. 이런 토포아이소멀라제라는 효소는 DNA가 한 번의 나선형 구조를 이루고 그것이 한 번 더 꼬이는 슈퍼코일링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좁은 공간에 많은 정보를 담고자 이렇게 우리 몸의 신체 DNA는 설계되어져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세포가 분열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한 가닥으로 풀리기 위해서 이 슈퍼 코일링 된 DNA도 다시 이렇게 풀려야 되는데요. 이것을 풀리게 만드는 엔자임이 바로 이제 토포아이소멀라제라는 엔자임이고 이것을 이니비션하는 약제가 이리노테칸이라고 하겠습니다. 단순한 이런 기전이 어떻게 항암제 효과를 갖느냐 등등에 대해서는 저의 유튜브 채널 항암 치료의 총론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뤘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함께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리노테칸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리노테칸이라는 물질이 간에 주로 있는 카르복시 에스터라제라는 엔자임에 의해서 SN38이라는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는 중간 대사체로 변경이 됩니다. 이러한 SN38은 그 뒤로 UGT1A1이라는 우리 리버 엔자임에서 잘 알고 있는 이 UGT1A1에 의해서 SN38G라는 이제 인액티브한 비활성화 물질로 추가로 대사가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빌리어리를 통해서 배출되는 그러한 대사의 과정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르노테칸 베이스드 케모세라피의 종류를 말씀드린다면 이리노테칸 제제의 종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컨벤셔널한 이리노테칸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 이리노테칸에 라이포솜을 쌓아서 쉽게 디그레데이션 되지 않고 동시에 세포 안으로는 잘 침투할 수 있는 그런 나노라이포소말 이리노테칸, 상품명으로 오니바이드라고 부르는 약제가 또 있겠고요. 또 SN38이라는 효과를 발휘하는 중간 대사체를 직접 모노클로널 안티바디에 붙이는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 제제로서 사키스투주마 고비테칸이라는 약제 등등이 이리노테칸 제제의 한 종류로서 적용되어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키스투마 고비테칸에 대한 내용은 역시 저의 유튜브 콘텐츠 항암제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 4번 컨텐츠를 보시면 조금 더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리노테칸을 이용한 여러 레지멘들은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폴피리, 폴피리녹스, 뭐 이리노테칸, 또 나노라이포소말 이리노테칸의 5FU, 뭐 사키스토 고비테칸 등등이 이런 다양한 레지멘들에서 아주 널리 쓰여지고 있는 항암 레지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이리노테칸에 의해서 유발되는 콜리너지 심텀은 그 기전을 잠깐 말씀을 드리냐면 이리노테칸 자체에 의한 이제 아세틸콜린 에스터라제라는 아세틸콜린을 분쇄하는 엔자임을 억제를 하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아세틸콜린이 많이 축적되고 되고 이런 축적된 아세틸콜린은 파라심파스틱 너브 시스템을 주로 자극하기 때문에 이런 파라심파스틱 너브 시스템의 활성화되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이제 콜리너지 심텀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축적된 아세틸콜린이 주로 이렇게 파라시mpa스틱 패스웨이에서 주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심파스틱은 반대로 이제 노르에프네핀이라는 뉴로트랜스미터에 의해서 주로 전달이 되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세틸콜린이 많아진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파라시mpa스틱 너브 시스템의 액티비티가 증가된다는 것이고
흔히 말하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는 것인데요. 그것은 교감 신경의 활성화와는 반대되는 동공이 축소되고 심장 박동수가 느려지고 침이나 눈물 등이 많이 분비되고 대신에 소화 기능은 활발해지는 그런 이제 부교감 신경이 활발해지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과도하게 되면 바로 증상으로서 뭐 복통이나 경련 혹은 설사, 일부 보미팅 혹은 이제 콧물, 뭐 눈물, 유리네이션 등이 막 증가되거나 혹은 심하면 브라디카디아까지 발생하는 이러한 여러 증상들의 한 군상을 묶어서 이제 하나의 신드롬처럼 이뇨테카 인듀스 콜리너지 신텀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발생하는 인시던스는 여러 가지 연구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체로 한 20에서 40% 정도로 이니로테칸 투여받는 환자에서 이러한 콜리너지 심텀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콜리너지 심텀의 치료는 아세틸콜린이 많아져서 파라심파스틱 너브 시스템의 무스카린 리셉터를 과도하게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무스카린 리셉터를 차단하는 아트로핀이라는 약을 투여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일반적인 치료가 되겠는데요. 보통은 그냥 반앰플을 한 4번 정도까지 투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부분의 기관에서 쓰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트로핀이라는 약은 그래도 하트레이트나 그런 걸 급격히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모니터링을 이제 하도록 권고되어지고 있고요. 또 이런 콜리너지 시스템이 발생했다면 그 다음 사이클부터는 이제 아트로핀을 미리 예방적으로 적용하는 일종의 이제 세컨더리 프로필락시스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일부 기관이나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이노르테칸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무조건 아트로핀을 적용하는 프라이머리 프로필락시스를 적용하는 기관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방식으로도 조절이 안 되면 이리노테칸의 농도가 초기 급격히 올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리스크 팩터로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어서 이렇게 해도 코로나 시스템이 너무 심하다는 경우에는 이노르테칸의 투여 시간을 보통은 이제 90분 동안 투여하게 되는데요. 그걸 120분이나 180분, 240분 이런 식으로 이제 연장해서 투여하는 방식으로 이제 치료를 대처를 해 나간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클리니컬 언맷 니드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게 되는데요. 이런 아트로핀의 투여에 있어서 과연 그러면 프라이머리 프로필시스를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PRN으로 정형하다가 그 다음 사이클부터 세컨더리 프로필시스 하는 게 맞느냐 이것이 하나의 저는 언맷 니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이런 콜리너지 심텀이 삶의 질의 단순한 저하뿐만 아니라 항암 치료를 거부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까지 가져올 정도로 꽤나 심각한 어드밴스 이벤트의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그렇지만 반대로 그것을 대처하는 아트로핀이라는 약이 마냥 만만한 약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심혈관계, 예를 들어 타키카디아나 AP를 악화시킬 수 있고 BPH 같은 것도 악화시켜서 배뇨 장애를 만들 수도 있고 등등의 이제 만만한 약이 아니라는 것이고 반대로 만만한 약이 아니면서도 55에서 80%에 가까운 환자들은 무증상으로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런 지나가는 환자들에게 아트로핀을 무조건적인 투여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이제 중립적 개입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하나의 언맷 니드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한 기관 안에서도 어떤 교수님은 프라이머리 프로피시스로 아트로핀을 처음부터 무조건 주기도 하고 어떤 교수님은 PRDN을 적용하기도 하고 어떤 기관에서는 프라이머리 프로피스 일괄적으로 주기도 하고 어떤 기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들쭉날쭉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언맷 니드는 이런 이리노테칸 인듀스드 콜리너지 심텀의 정확한 인시던스를 아직까지도 정확히는 알 수 없다는 거죠. 특히 에이션에서도요. 특히나 약제가 이리노테칸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오니바이드 같은 약제나 사실 기전상은 SN38을 직접 붙이는 거기 때문에 이리노테칸이 노출되지 않는 사키스토마 고비테칸 같은 경우는 안 생겨야 된답니다. 안 생겨야 되는 거지만 이 경우에도 이제 생긴다는 보고들이 있어서 과연 이런 다양한 약제로 변경된 상태에서 인시던스가 어떤 것인지 또 진단에 있어서 얼마나 그런 이 신드롬과 관련된 이 증상들이 어떻게 몇 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어떤 게 가장 흔한 증상인지, 또 24시간 이내인지, 24시간 이후인지, 또 발생 시점이
첫 번째 사이클부터인지 아니면 첫 번째 사이클에서는 크게 심하지 않았지만 두 번째 사이클부터 뭐 더 심해진다든지 등등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것이 또 하나의 언매니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아트로핀이 적용했을 때 실제로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또 아트로핀과 관련된 부작용은 어땠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언매니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만약에 비교한다고 했을 때 그럼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일반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콜리너지 심텀이 없고 아트로핀의 부작용도 없이 관리되었던 환자들을 컴플릿 리스폰스로 생각하고 양군을 비교한다든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PRN 군으로 적용했던 군에서는 콜리너지 심텀이 한 70%에서 한 20에서 40%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70% 정도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트로핀을 적용하는 환자가 많지는 않을 테니까 한 1%에서만 부작용이 생겼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컴플릿 리스폰스는 이제 71%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예를 드는 겁니다. 아트로핀을 프라이머리 플락시스로 무조건 처음부터 모두에게 투여했을 때는 콜리너지 심텀은 예를 들어 95% 정도까지로 안 생기도록 이제 증가되는 반면에 많은 환자들에서 아트로피를 투여했기 때문에 한 5% 정도에서 아트로피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치면 컴플릿 리스폰스가 이제 90% 정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이의 유의성을 확인하는 식으로 연구가 이제 진행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언매니드는 이런 콜리너지 심텀을 유발할 수 있는 리스크 팩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이뇨테칸의 투여 용량 그리고 투여 속도가 주로 이제 리스크 팩터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뭐 UGT1, A1 유전자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아세틸콜린 에스터라제의 활성도라든가 콜린 에스터라제의 활성도 등등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이것을 혈액 검사나 그런 방법으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어려워서 직접적인 이것을 리스크 팩터를 확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도 이제 고려되어질 수는 있는 상황이고요. 뭐 다른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연령이나 성별 혹은 체중, 뭐 간 기능, 신장 기능, 뭐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유무 등등이 리스크 팩터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식의 상황을 이제 확인해 본다든가, 혹은 병용 드러그로서 이런 코리너 심텀을 유발할 수 있는 약제들의 영향 유무 등등을 확인하는 것도, 혹은 이 이외에 몇 가지 다른 어떤 리스크 팩터들을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클리니컬 언매니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생각해 본다면 크게 이제 1단계 연구와 2단계 연구에서 1단계 연구는 이제 프레리미너리, 일종의 파일럿 스터디 같은 개념이 되겠는데요. 후향적 코호트 연구. 하지만 이게 이제 심텀을 체크해서 모아야 되기 때문에 후향적으로 하기보다는 전향적으로 데이터는 모으되 이제 나중에 분석과 보고는 이제 후향적 코호트 형식으로 하는 것을 이제 1단계로 했고요. 여기서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2단계로 이제 명실상부한 랜덤 페이스 3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라고 이제 저는 계획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1단계 연구 같은 경우는 올해 12월 31일까지는 프라이머리 플로필락시스를 무조건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텀이 생기는 데서만 PRN 아트로피를 적용하고 그 심텀의 인시던스나 등등의 정보를 체크하는 것이 이제 하나를 계획하는 것이고요. 이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마스크 2027년도에 보고를 하고 논문을 하나 쓰는 것을 한번 계획을 해본다든가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2027년 1월 1일부터는 무조건 이제 프라이머리 아트로핀 프로필라피스를 적용해서 그 효과를 이 전해에 PRN으로만 적용했던 것과 한번 비교함으로써 이것을 이제 에스모에 제출을 하고 문헌으로 보고하는 것이 1단계 이제 후향적 코호트를 이용한 연구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의서가 필요 없고 에세이 보고 등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만 잘 공유해서 조금만 성실성을 갖추면 쉽게 데이터를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2단계로 이제 여기서 얻어진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대략적인 리스폰스 레이트라든가 아트로핀의 뭐 프라이머리 프로필시스의 효과라든가 아트로핀의 부작용 등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예를 든 겁니다. 가설을 프라이머리 아트로핀 프로필시스가 PRN으로 적용했을 때보다
이리노테칸 인듀스드 콜리너지 심텀의 컴플리트 리스폰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20%가량 높다라는 가설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를 만약에 진행한다 하면서 엔드포인트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플리트 리스폰스를 했을 때 이러한 가설을 이렇게 딱 챗 GPT에 이렇게 물어보면 챗 GPT가 33초 동안 생각을 해서 이러한 알파값과 파워값 하에서 중독 탈락까지 고려해서 총 69명의 환자가 각 분당 필요하고 총 138명의 환자가 필요합니다라고 알려줍니다. 저는 뭐 나중에 통계학자에 의해서 점검을 받겠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아트로핀을 제약회사의 협조를 구해서 사실은 공급받아야 되고 이건 이제 플라시보 연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플라시보 약제도 이제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이제 제약회사를 또 알아봐야 될 것이고요. 또 식약처 IND나 이제 KCT 같은 레지스트레 이제 등록도 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서 얻어진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리스크 팩터에 따른 인디비주얼라이즈드 콜리너지 심텀의 리스크를 계산해서 거기에 따라서 프로필락시스 여부를 적용하는 이런 툴을 개발한다라는 식으로 하면은 이런 것이 이제 어떤 국제과제 지원의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한번 계획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온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인시던스랑 리스크 팩터만 본다든가 그리고 이 양군을 비교하는 것으로 두 번째 논문을 계산해 보고 이 세 번째 랜덤 페이스 3 연구를 세보고 끝으로 이제 리스크 팩터 가이디드 프로필락틱 아트로피 사용에 대한 네 번째 연구까지 해서 이런 크게 보면 네 가지 단계의 연구를 이 하나의 연구 안에서 리포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이렇게 두 가지, 2단계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먼저 1단계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인롤 크라이테리아는 이리노테칸 베이스드 케모 레지멘을 시행하는 첫 번째 사이클을 시행 예정인 환자를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전에 다른 이리노테칸 컨테이닝 레지멘을 했던 환자도 가능하다고 저는 설정을 했는데요. 단 환자당 저는 이거 연구를 케어 스터디라고 연구를 했는데요. 한 번만 이제 등록이 가능하다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폴피리를 이렇게 했다. 그럼 이제 이 환자는 등록이 가능하겠죠. 지금 과거에 폴피리하고 폴폭스하고 이번에 이리노테칸과 세투시밥을 하겠다. 그래도 등록이 가능한 겁니다. 이때 폴피리를 노출됐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이때 폴피리 할 때 한번 등록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이리셉을 또 등록한다. 이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한 환자에서.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CRF는 구글 시트로 대체를 해서 구글 시트 써보신 분들은 뭐 잘 아실 건데요. 이렇게 구글 크롬에서 들어가면 여기에 이렇게 시트 표시가 있고 이것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케어 스터디 환자 명단 해가지고 이렇게 저만 환자까지는 뜨게 되는데요. 이제 참여 의사를 밝혀주면 제가 이거를 초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각자가 여기다 이제 기록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현재까지 2명의 환자를 등록을 해서 이렇게 쭉 작성해 보았는데 큰 오류 없이 이제 잘 작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위에 이렇게 귀퉁이에 검은색이 있는 여기를 이렇게 올려놓으시면은 설명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등록 기간 같은 경우는 1번이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이고 2번이 양산부산대병원. 이제 추가로 이 컨텐츠를 보시고 관심 있고 참여 의사를 밝혀주시는 데가 있다면 이제 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3번, 4번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이제 초대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뭐 항암 레지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다 올려놓으시면 이렇게 폴피리, 베바시주맙 등등등 쭉 되니까 여기에 맞춰서 번호를 적어서 쭉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 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뭐 환자 옆에서 있을 수는 없고 많은 에너지를 투여할 수는 없는 연구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첫 항암 사이클을 시작할 때 메시지 오더로 해서 이리노테칸 투여 시작과 종료 시간을 간호 기록지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리노테칸 투여 시작 후 침 흘림, 콧물, 눈물 가다, 설사, 복통, 근육 떨리는 것 같은 증상이 발생하면 이리노테칸 관련 콜리너지 심텀으로 보고 아트로핀 처방 예정입니다. 등등등을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그러면 의외로 간호사 선생님들이 또 이 증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간호사 선생님도 당연히 의료인이어서 관심이 있어서 간호 기록지에 이렇게 잘 남겨주시고 어떤 증상 없었다 등등을 딱 남겨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이 환자가 케어스 1 스터디에 등록됐다고 생각을 해서 이 케어스 1 스터디로 이렇게 기록을 남겨서 이제 파악을 하는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연구 참여 방법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 케어스 연구의 임상시험 조정자인 저한테 메일로 이렇게 알려주시면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면 되고요. 뭐 제 개인 연락처를 아신다면 카톡이나 문자 뭐든지 이제 가능하고요. 혹은 이렇게 댓글창에 답변을 남겨주셔도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구글 시트에를 초대하고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연구를 시작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할 필요가 없는 바로 시작하시면 되는 연구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 연구는 이제 다음처럼 진행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좀 이 갑자기 케어 스터디를 지금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이제 챗GPT가 지어준 이름이 되겠고요. 콜리너직 심텀 어세스먼트 앤 리스크 어댑티브 아트로피 스트래터지에서 케어스 스터디라고 말씀을 드렸고 앞서 4개의 이제 서브 스터디를 리포트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케어스 1 스터디, 케어스 2 스터디, 그리고 케어스 3 스터디, 케어스 익스플로러 스터디에서 마지막 4가지 했고 총 SCI 4편을 하고 특허 출연을 한 건 하고 각종 원내원의 연구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국제과제를 하는 것이 저의 이제 긴 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들어보시고 관심이 있으시고 충분히 좋은 연구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한방에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한방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